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 홍순빈입니다. 최근 글로벌 관세 정쟁으로 증시가 엄청 출렁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투자자분들은 이제 우량주, 고배당주를 찾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최근 압도적인 우상향을 이뤄낸 메리츠 금융지주와 그리고 고배당주로 불려지는 이제 증권 보험주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 위해 키움증권의 안영준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런 메리츠 금융지주가 2020년 말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 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부터 이런 상승세가 시작된 건데, 이게 좀 자본시장에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컸다고 좀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2년 말 정도에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제 자회사인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화재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완전 자회사화하는 그런 이제 공시를 발표를 했고, 실제로 2023년에 완전 자회사화가 이루어진 후에 지금까지 약 한 2년 정도가 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의 상승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그때 메리츠 금융지주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면서 내세웠던 거는, 일단은 그 금융지주 산하에서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좀 더 원활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메리츠 증권이랑 화재의 주주가 서로 상충되는 그런 이해상충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메리츠 금융지주의 의도대로 주주 가치 제고가 좀 실현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주주 가치 그 제고 정책으로 발표를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뭐 효율적 자본 배분 이런 것도 있지만, 메리츠 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화된 메리츠 증권과 메리츠 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완전 자회사화된 증권과 화재의 실적을 100% 메리츠 금융지주로 끌어올려서 인식을 한 다음에 이 메리츠 금융지주의 연결 순이익의 50% 이상을 매년 이제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부터 올해 2025년까지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그렇게 연결 단기 순이익의 50%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완전 자회사화를 한 이후로 실적도 잘 나오고, 동시에 그렇게 잘 나온 실적의 절반 이상을 주주환원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니까 시장에서도 사실 뭐 처음에는 약간 뭐 긴가민가 하는 투자자분들도 있었고 했었겠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 메리츠 금융지주의 어떤 수익성이나 아니면은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의 신뢰도가 계속해서 점차 쌓이면서 그렇게 이게 좀 주가 상승으로 꾸준히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때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는 주주가치 제고와 효율적 자본 분배를 위해서 포괄적 주식 교환을 단행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실제로 이렇게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동시에 약속한 대로 이익의 50% 이상을 주주환원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단순히 뭐 주주 수익률도 높았지만 이제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점진적으로 쌓이면서 메리츠 금융지주의 꾸준한 우상향 주가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말씀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제 자사주 소각 매입도 하고 소각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간 한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주주환원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주주환원의 또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불리는 배당 정책들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주주환원 방법에는 크게 이제 자기 주식 매입 소각, 그 다음에 뭐 현금 배당, 뭐 주식 배당도 사실 있긴 한데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자기 주식을 활용하냐 아니면은 현금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나눠주냐라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회사 자체적인 정책으로 자기 주식 매입 소각 중심의 주주환원을 당분간 좀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주주환원 성향이 어느 정도 주주환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의 연간 이익 수준은 대략 한 2.4조 원 정도가 시장 기대치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주환원 정책인 주주환원 성향 50%, 이익의 50% 이상을 주주환원에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으니까 올해 연간 예상 이익인 2.4조 원의 절반 정도를 생각하면은 한 1.2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1.2조 원 정도를 주주환원으로 사용할 거다라고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를 이제 최근에 그 메리츠 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이 한 21조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이제 21조 원 대비해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주환원에 사용하는 금액은 말씀드린 대로 한 1.2조 원 정도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약 한 5.7%의 주주환원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게 그 금융주 내에서도 뭐 배당 수익률이 뭐 7%, 8% 나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5.7%라는 그 주주환원 수익률이 뭐 엄청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효과적인 자기 주식 매입 소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과 추가적으로 이제 그 계속해서 그 트랙 레코드라고 해죠. 뭐 작년이랑 재작년에도 이렇게 주주환원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시장에서의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주환원 수익률도 약간 좀 반대로 말하면 주가가 지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신뢰가 약간 그런 주가 상승에 조금 프리미엄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자기 주식 매입 소각을 하냐 아니면은 배당을 하냐,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 주식 매입 소각을 더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자기 주식의 매입 소각이 훨씬 더 좀 효과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단적으로 봤을 때 현금 배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뭐 우리 같은 투자자가 현금을 받으면은 그 상태로 이제 종료가 되는 그 주주환원 방법인데, 자기 주식 매입 소각이라는 거는 실제로 회사가 시장에서 주식을 사와서 소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전체 유통 주식 수를 줄이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유통 주식 수를 줄인다는 것은 PBR을 저희가 뭐 밸류에이션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PBR에 사용되는 BPS, Book Value Per Share라고 하는 이 주당 자본 가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주당 자본의 가치인데 분모로 들어가는 이 전체 주식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니까 BPS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이제 자기 주식 매입 소각을 계속해서 하면은 수치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리하면은 자기 주식 매입 소각은 전체 총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한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고, 반면 이제 현금 배당은 배당이 현금으로 꽂히기는 하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 거는 그 받은 투자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식 측면에서 보면은 주가가 오르는 주주하는 방법은 약간 자기 주식 매입 소각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는 자기 주식 매입 소각 중심으로 주주환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그 다른 금융주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주가 상승률을 좀 기록한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사주 매입 소각도 꾸준히 하고 그리고 다양한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가도 올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시장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기업이 또 실적 얘기를 빼놓지 않을 수 없겠는데, 향후에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 아래에 있는 또 메리츠 화재 그리고 메리츠 증권, 이 두 회사의 또 실적 전망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뭐 이익의 50% 이상을 주주환원으로 활용한다라고 해도 실적이 줄어들면은 주주환원 규모도 동시에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주가 상승도 기대하기 좀 어려운 환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올해 뭐 메리츠 금융지주의 실적도 당연히 좀 주가 향방에 굉장히 좀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자회사로 크게 메리츠 화재 그리고 메리츠 증권이 있는데,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증권을 말씀을 드리면은,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이제 투자자들의 매매 수수료, 이걸 브로커리지 수익이라고 하는 매매 수수료랑,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주관하면서 얻는 수수료 수익인 IB 수익이 두 번째 증권사들의 수익 구조 중 하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자기 자본을 운용하면서 얻는 수익,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보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제 IB 쪽, 기업금융 쪽에 특히 강하고, 그 안에서도 그 부동산 금융에서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금융의 그 수익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다른 증권사보다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약간 실적이 좀 좌우될 수 있는 환경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좀 최근에 수년간, 한 2, 3년간 금리가 높은 수준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됐으면서 이제 뭐 부동산 PF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도 뭐 점점 커지고 있고, 뭐 최근에 뭐 정부 주도 하에 그 부실 사업장에 대한 뭐 그 정리, 경공매를 통한 정리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공매로 정리된다는 거는 사실 그 뭐 증권사 아니면은 그 부동산 개발사들이 매입했던 금액보다 싼 가격에 좀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장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이 부동산 환경의 좀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 실적 불확실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운용 쪽은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왜냐면 증권사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채권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제 뭐 채권 평가 이익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달 비용이 뭐 저렴해진다든지 해서 운용 쪽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브로커리지도 사실 올해 최근에 그 국내 증시가 좀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조금 올라오는 상황이어서 브로커리지도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메리츠 증권의 그 강점인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메리츠 증권의 실적 불확실성은 아직 좀 다소 높은 상황이다. 네, 아직 뭐 엄청나게 뭐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메리츠 화재의 실적인데, 상대적으로 메리츠 화재의 실적 안정성은 훨씬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그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구조가 이 보험이익이랑 투자이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보험이익 쪽에서는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CSM이라는 계정을 상각하면서 보험이익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 CSM이라는 계정이 클수록 앞으로 예상되는 보험이익이 늘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 CSM이 전년 대비 한 7%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보다 이 CSM 상가액이 조금 더 이제 높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투자이익 쪽에서도 이제 그 보험사들도 대부분 이제 한 70% 이상을 채권으로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내려가는 우호적인 환경이어서 투자이익도 좀 양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화재는 안정적이고 약간 좀 이제 증가할 수 있는 실적 증가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업황인데, 관건은 이제 메리츠 증권 쪽에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업황이 좀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메리츠 증권에서 이 부진한 업황 속에서 얼마나 좀 이익을 잘 낼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의 그 실적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하고 화재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도 지금 조금 좀 불확실성도 좀 있고 그런 좀 증시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조금 뭐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있는데, 최근에 좀 홈플러스 사태랑 관련해서 전체 메리츠 금융그룹 전체 대출 익스포저가 한 1.2조, 그러니까 1조 2천억 정도라고 하는데, 뭐 이에 대해서 뭐 원금을 좀 다 돌려받을 수 있냐, 또 뭐 이자 수익도 좀 감소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그 홈플러스가 이제 좀 그 실적 부진을 넘어서 약간 좀
회사의 그 존폐에 대해서까지 좀 이제 그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리츠금융지주도 말씀하신 대로 한 1.2조 원에 대한 홈플러스에 대한 대출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이제 실적에 대한 영향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한 1.2조 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보유한 대출 채권의 연간 금리가 한 8%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2조 원에 8%, 그러니까 연간 대략적으로 한 1,000억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원래는 메리츠금융지주가 인식을 했었어야 될 이익인데, 이제 홈플러스가 지금 이제 그 대출 이자에 대해서 상환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연초보다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한 1,000억 원 정도 낮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이게 그 회계적으로 봤을 때 이 대출 채권에 대해서 연체가 3개월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대출금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충당금을 이제 그 손익계산서 쪽에서는 비용단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조 원 정도에 대해서 만약에 뭐 연체가 3달 이상 뭐 넘어갔고 요거를 이제 뭐 충당금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채권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한 5% 정도의 충당금을 뭐 적립을 해야 된다라고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충당금은 뭐 1.2조 원에서 계산을 하면 한 600억 원 정도가 뭐 충당금으로 적립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대략적인 예상치고, 네, 뭐 이제 구체적인 그런 그 대출에 대한 뭐 특약이나 아니면은 뭐 금리 구조나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외부적으로는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홈플러스 사태가 메리츠금융지주의 이익 추정치를 약간 좀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메리츠금융지주가 지금까지 주주환원도 너무너무 잘했던 기업인데 약간 이 홈플러스 때문에 조금 좀 불투명한 게 좀 있긴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이제 메리츠금융지주 말고도 이제 국내 증권 보험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이제 밸류업이 화제가 되면서 관련된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올랐어요. 예. 그래서 향후에 그런 증권 보험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업 이 기조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이제 한 1분기 정도부터 그 정부 주도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이제 시행이 되면서 관련해서 이제 가장 좀 주주환원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업종이었던 증권이나 보험 업종도 이제 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뭐 발표한 회사들도 있고, 뭐 주주환원을 더 이제 확대한 회사들도 있고, 그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의 관심도는 이제 그렇게 작년에 주가가 주주환원을 늘리면서 좋았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이제 증권이랑 보험주 투자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일단은 당분간 최소 몇 년 동안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가 이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회사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뭐 일회성으로 뭐 내년에 뭐 주주환원 성향을 뭐 한 10%포인트 정도 올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앞으로 수년 동안에 걸쳐서 주주환원 성향을 올리겠다. 거기다가 동시에 뭐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뭐 소각을 몇 년에 걸쳐서 하던지 아니면은 뭐 장기적으로 ROE를 어떻게 상향시킬 건지 이러한 그 단기가 아닌 중장기의 계획에 대한 내용이 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최소한 3, 4년 정도에 걸쳐서 이러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주주환원 규모의 뭐 증가 정도도 과거보다
앞으로 한 뭐 1, 2년, 뭐 2년, 3년 요 정도가 더 이제 증가율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도 이 주주환원 규모의 증가율만큼 그렇게 좀 이제 좋은 상승률을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밸류업 기조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증권주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미래에셋 증권, NH투자 증권 이렇게 좀 국내에 코스피에 상장된 그런 증권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업들도 메리츠 금융지주랑 같이 또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런 주주환원 행보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 증권사들의 주주환원 성향이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증권사들의 주주환원 성향, 그러니까 이익의 얼마 정도를 주주환원으로 이제 사용을 하냐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낮은 회사들은 한 20% 정도부터 이제 뭐 메리츠금융지주처럼 주주환원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회사들은 높게 이제 50% 정도까지 주주환원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증권사별로 보면은 약간 이 주주환원이라는 거는 그 증권사들의 어떤 그 성장과 약간 좀 대비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자본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싶은 증권사들도 있고 반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성장은 할 만큼 한 것 같다. 앞으로는 좀 주주환원에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증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20%랑 50%라는 격차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적인 기조는 계속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정부 주도로도 뭐 최근에 뭐 주주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주환원 성향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좀 전체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최소 20에서 뭐 최대 50%까지 주주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가치제고계획을 발표한 증권사들은 대략 한 5개년 정도에 걸쳐서 한 10에서 15%포인트 정도 주주환원 성향을 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뭐 한 20% 정도 주주환원 성향을 보이던 회사들도 앞으로는 뭐 한 중장기적인 뭐 기간이 있겠지만은 한 최소 30% 이상의 주주환원 성향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좀 주주환원 성향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실적 부분도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해외 주식 거래가 굉장히 늘어나서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부동산이 좀 침체되면서 PF 부분에서는 좀 손실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좀 걱정되는 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증시가 계속 하락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브로커리지 수익도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 향후에 증권사들의 실적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연초만 해도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수익률이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고 거래대금도 이제 작년 하반기에 워낙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았었어가지고 그때보다 훨씬 좀 올해는 좀 거래대금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서 증권사들의 실적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관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계속해서 좀 뭐 증시도 부진한 모습을 연초 대비해서 보이고 있고 거래대금도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연초보다는 다소 좀 이 증권사들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외 주식 거래 대금도 굉장히 좀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외 주식 거래 대금도 같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국내가 약간 좀 부진하더라도 좀 해외가 거래 대금이 잘 많이 나오면서 이제 증권사들의 수익을 일부 좀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브로커리지 쪽은 올해 좀 괜찮을 것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증권사들의 실적 구조는 첫 번째가 이제 브로커리지, 뭐 두 번째가 IB, 네, 세 번째가 뭐 운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브로커리지는 방금까지 이제 올해 그 견조한 실적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IB 쪽은 이제 사실 증권사들이 IB에서는 이제 그 부동산 PF를 네. 엄청나게 대규모로 주관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과거에는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뭐 작년이나 아니면은 재작년에는 이러한 그 벌어들이는 수익도 옛날보다 줄어들었을 뿐더러 부동산 사업장에서 그 부실이 발생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충당금이라는 요인이 굉장히 좀 실적의 훼손 그 요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재작년 말, 작년 말 뭐 요때 이제 4분기 실적이 증권사들이 다 안 좋았었던 이유가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사업장에서 부실이 나오니까 관련해서 충당금을 대규모로 적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4분기의 실적이 안 좋았었던 거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올해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부동산 업황이 물론 올라오려면은 약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작년이랑 재작년 4분기처럼 그런 그 대규모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그러한 환경은 올해는 이제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사실 이 충당금이라는 게 가지고 있었던 채권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체가 더 발생하면은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들에 대해서 쌓을 만큼 쌓았다. 그러니까 부실이 발생할 만한 사업장은 이미 다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시장 대부분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는 그 작년에 그 실적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던 이 부동산 충당금이 상대적으로 덜하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작년보다 이익이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IB 쪽은 충당금이 줄어들면서 약간 좀 이익이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운용 쪽은 아까 이제 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제 그 한 60-70%의 자산을 채권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처럼 금리가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인 구간에서는 구조적으로 이 채권 운용 수익이 좀 잘 나오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운용 쪽은 금리 내려가서 채권 쪽에서 잘 나와서 괜찮고 그다음에 IB 쪽은 이제 뭐 다른 뭐 조달 시장도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은 작년이랑 재작년에 적용됐던 대규모 충당금들이 좀 줄어들면서 네, 올해는 뭐 전년이랑 재작년 대비해서 이익이 조금 더 올라오는 그림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브로커리지 쪽은 사실 브로커리지는 예상하기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뭐 국내 주식의 거래 대금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해외 쪽에서 좀 올라오면서 일부 상쇄하는 모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 보면은 네, 운용이랑 IB는 뭐 괜찮고 브로커리지는 잘 나오면은 이제 전체적인 실적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거래대금 부진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증권사들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그에 맞게 감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좀 여러 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브로커리지, IB, 운용수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증권주가 그 투자자분들한테는 고배당주로 좀 알려져 있어요. 배당이 좀 수익률이 높고 상당히 좀 좋은 편이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그런 주주환원 성향이 높아지는 것과 연결이 좀 될 것 같은데 향후에 더 주목해야 할 만한 그런 증권사가 또 어디이고 또 연구원님이 보면 최선호주가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배당 수익률도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높은 축에 속하고 이렇게 좀 뭐 관세 이슈가 있는 최근에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그런 영향이 덜한 증권주들은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들의 증권사들의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기대되는 배당 수익률은 거의 한 높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8% 이상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내년도 배당 기준일이 좀 다가오면서 업종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배당 수익률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주가도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안에서도 저의 이제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그 NH투자증권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NH투자증권은 전통적으로 주주환원을 굉장히 좀 배당 수익률을 높게 투자자에게 지급을 했던 회사인데 작년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서 배당은 뭐 주선대로 많이 주는 동시에 이제 자기 주식도 매입 소각을 13년 만에 재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3년 만에 자기 주식 매입 소각을 작년부터 진행을 했고 올해도 이제 그 500억 원의 자기 주식 매입을 이제 공시를 해서 이제 공시 기간이 한 6월 3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6월 초까지 계속해서 이제 자기 주식을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원래 배당 수익률도 높았던 NH투자증권인데 거기다가 자기 주식도 500억 원 더 매입 소각을 발표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6월까지 계속 이제 그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다. 회사가 맨날 이제 사주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주주환원 수익률에 대한 기대되는 주주환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증권사이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이 가장 이제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아마 이제 지금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 한 9% 굉장히 높네요. 정도의 주주환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험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배당주로 투자자들한테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은 국내 보험주를 대표하는 주식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그렸는데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은 좀 상승했다가 다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고배당주로 꼽히는 보험주들의 주가 상승률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그 보험사들 간의 이 주가 괴리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작년에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생명이라든지 이러한 뭐 대형 보험사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이제 그 배당을 지급하지 못했던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비중이 그래도 꽤 높을 텐데 이렇게 좀 배당이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에 따른 격차가 좀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자본 비율이 굉장히 좀 낮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적었던 보험사들이 좀 배당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은 금리가 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가 내려갈수록 자본이 감소하는 그 구조적인 한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IFRS 17이라고 하는 새로운 보험 회계 기준이 도입된 이후에 보험사들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를 하게끔 바뀌었는데요. 이 시중금리가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회계적으로 시가로 평가해야 되는 자산과 부채가 모두 이제 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미래 현금 흐름을 뭐 담고 있는 이 자산이나 부채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생각보다 커지게 되고 결국 이제 자산도 커지고 부채도 커지고 이러한 현상이 이제 금리가 내려갈 때 발생을 하는데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이랑 부채가 커질 때 부채가 더 많이 커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듀레이션, 만기가 좀 더 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리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자산도 늘어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부채가 훨씬 더 커졌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이 있으면은 자산은 뭐 요 정도 늘어났는데 부채가 이 정도 늘어나 버리니까 이 자본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뭐 삼성생명 아니면은 삼성화재 아니면은 뭐 DB손해보험 같은 뭐 대형 보험사들은 금리가 좀 내려가더라도 충분히 이미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자본을 좀 미리 가지고 있지 못했던 보험사들은 약간 좀 주주환원에 이 자본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이제 작년에 보험사들끼리의 그 자본을 뭐 주고 못 주고의 차이를 결정 지은 것 같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작년에 이제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말고는 다른 보험사들은 배당을 지급을 못했던 이유는 금리가 내려가서 자본 비율이 악화되고 뭐 배당도 못하고 약간 그 결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DB손해보험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 DB손해보험은 일단은 뭐 충분히 자본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보험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본에 대한 우려는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좀 악재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 하락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 뭐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DB손해보험만을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에 이제 4분기 때 뭐 실적에 큰 영향은 없었지만 뭐 하와이 산불 뭐 이러한 영향이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에도 좀 적극적으로 진출을 했었던 보험사이기 때문에 다소 좀 영향이 있었고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저희 자동차 보험 쪽에서도 작년 4분기도 그렇고 올해 뭐 1, 2월도 그렇고 평년보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 손해율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자동차 보험의 그 이익 비중이 좀 높았었던 보험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좀 더 좀 다른 보험사들 대비 과하게 반영이 됐다. 네, 그게 이제 좀 주가 하락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주가에도 영향을 좀 많이 좀 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경북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좀 큰 산불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험사들의 이익을 좀 감소시킬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 같아요. 최근에 환절기 들면서도 독감 환자도 늘어났고 좀 이런 상황인데 향후에 좀 보험주 투자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험사들은 그러니까 사업 구조상으로 가입자들이 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보험사들의 실적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산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겨울에 뭐 폭설이 내린다든지 독감이 돈다든지 라고 하면은 보험사들은 약간 좀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의 기조를 살펴보면은 사실 작년 4분기 때 독감이 꽤 심하게 돌았잖아요. 그게 이제 올해 1월이랑 2월에도 질병관리청의 뭐 통계 자료를 보면은 독감 환자가 작년 4분기보다 더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도 독감의 유행이 보험사들의 실적 악화에 좀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 1, 2월에도 이 독감 환자가 이제 좀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이 보험사들에 대한 실적의 눈높이는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 자동차 보험 쪽도 최근에 뭐 언론 보도에 보면은 2월 달에는 그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0% 후반 정도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율이 한 85% 정도가 넘어가면은 보통 이제 적자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최근처럼 거의 손해율이 80% 후반까지 올라온 상황이면은 자동차 보험 쪽에서도 이 실적 부진이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손해율 추이를 계속해서 좀 뭐 독감도 그렇고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지켜봐야겠지만 다만 이제 좀 그렇다고 해서 연간으로 보험사들의 실적이 뭐 엄청나게 감소할 거냐 안 좋을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재보험을 재보험사에 출제를 하는데요. 이 재보험이라는 거는 보험사들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보험금 청구액이 많을 때, 그러니까 뭐 사고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났을 때 보험사들도 나름의 안전장치를 이 재보험사에다가 맡겨놓기 때문에 연간으로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은 다소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더 뭐 손해율이
엄청나게 뭐 안 좋아질 가능성도 사실 좀 크지는 않고, 네, 만약에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 재보험 쪽에서의 어느 정도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부진하겠지만 뭐 연간으로 봤을 때는 뭐 20-30% 넘게 뭐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그만큼 뭐 지나친 우려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실적이 그렇게 크게 연간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는 좀 주주환원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주주환원 이제 확대감이 좀 올라오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서 또 뭐 실적도 좋았고 주가 퍼포먼스도 좋았는데, 향후에 이제 보험사들의 어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에 보험사들도 마찬가지로 뭐 일부 보험사들은 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뭐 발표하기도 했고, 뭐 주주환원 성향도 좀 상향 조정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좀 발표한 보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뭐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뭐 증권사랑 비슷하게 앞으로 주주환원 성향 자체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그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앞으로의 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보험사들은 뭐 워낙에 덩치도 크고 뭐 전년 대비해서 뭐 두 자릿수 이상 이익이 늘어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왜냐면은 인구 구조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출산 노령화가 좀 네, 심화되고 있는데 뭐 단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람이 뭐 살아갈 때 젊을 때는 건강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 때는 뭐 아프시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점차 이제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은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뭐 주주환원 성향을 앞으로 뭐 상향을 하기는 하는데, 뭐 엄청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증가율이 뭐 연간으로 뭐 두 자릿수 이상 그렇게 높은 실적 증가율을 기록하기는 약간 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실적이랑 그 주주환원 성향을 같이 좀 보면서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뭐 이 보험사는 뭐 실적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주주환원 성향도 뭐 계속해서 매년 늘리겠다라고 발표한 보험사들은 당연히 그에 맞게 주가도 같이 올라갈 거지만, 반대로 이제 뭐 주주환원 쪽에서도 뭐 크게 뭐 적극적이지 않고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뭐 이익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 주주환원 규모도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보험사들의 주가도 좀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이제 뭐 일부 보험사들은 배당을 하고 뭐 일부 보험사들은 배당을 못 하고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보험사들도 주주환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주환원 재원을 먼저 확보를 해야지 뭐 이거를 뭐 주주환원을 하든 안 하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 비율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보험사를 투자할 때는 이 자본 비율, 킥스 비율이라고 하는 자본 비율이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랑, 두 번째는 이제 실적 증가율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 그 실적에 대한 포인트랑, 세 번째로는 이 주주환원 성향을 뭐 얼마 정도 늘리는지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 말씀하신 증권주 그리고 보험주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금융주 투자자분들한테 좀 당부의 한 말씀 하자면, 그리고 뭐 투자하실 때 또 키포인트가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사실 이 증권이랑 보험주가 상대적으로 좀 뭐 크게 재미가 없는 업종으로 좀 많이 분류가 됩니다. 왜냐면은 뭐 수출을 잘하는 업종이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업종이나 뭐 이러한 업종에 대비해서는 뭐 이익의 증가율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재미없는
업종으로 좀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다만 이제 그 증권이랑 보험주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다른 뭐 핫한 종목이랑 비교를 해봐도 좀 굉장히 좀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기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그 배당이라든지 이런 주주환원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같이 이제 그 금융업종도 성장을 해왔고, 그에 맞게 이제 주주환원 규모도 늘어나면서 주가도 상승해왔는데, 작년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서 대부분의 뭐 금융사들은 버는 돈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주주들에게 떼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전보다 주주환원 성향이 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맞춰서 업종에 대한 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다른 핫한 업종들은 그 주요한 투자 포인트가 사실 좀 꺾이면은 주가도 뭐 많이 올랐던 만큼은 많이 떨어지고 뭐 이러한 뭐 현상도 보이는데, 이러한 그 증권주나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주주환원이라는 강력한 주가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성이 높은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그 관세에 대한 뭐 우려나 뭐 다양한 뭐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증권이랑 보험주들의 주가도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평소보다 주주환원 수익률이 주가가 내려가면서 엄청 높아진 증권이나 보험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단기적으로 주가의 행방은 알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이제 굉장히 기대되는 주주환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뭐 연 단위로 뭐 1년, 2년 뭐 수익률을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이제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주환원 수익률을 기준으로 좀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키움증권의 안영준 연구원님을 모시고 증권, 보험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주환원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만큼 투자자분들도 증권, 보험주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